3월 모의고사 해설 시작합니다. 모의고사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번 모의고사는 한 이 정도 점수는 나올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점수가 실제로 나왔습니까? 이번 모의고사는 몇 점 정도가 적당한 거냐를 말을 한다면, 중개사 시험을 처음 준비하는 입장에서 처음 접하는 모의고사라고 한다면 20점 정도 받았다면 정상입니다. 40점이 나왔다, 잘했습니다. 60점이 나왔다,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시간 내에 문제를 다 읽었습니까? 아마 이번에 모의고사를 보신 분 중에 90% 이상은, 90% 정도는 시간 내에 문제를 다 읽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모의고사를 3번 내지 4번 정도 경험하고 나면 이제 시간 내에 문제는 다 읽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찾고 안 찾고는 두 번째 문제고, 시간 내에 문제가 다 읽어질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답 찾는 데 좀 더 집중할 수가 있겠죠. 모의고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더 절실하게 경험했던 부분이, 시간이 부족하네 라는 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그걸 좀 더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것은 학습량을 많이 늘려서 극복한다?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죠. 정답을 찾는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죠.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하나 풀 때 조금 더 빠르게 푸는, 그래서 지문을 읽고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키워드를 찾아가고 직관적으로 답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모의고사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를 한 번, 두 번 보면서 그것이 익숙해진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점수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 내에 문제를 다 읽고 마킹을 하고 이것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빠른 속도로 좀 극복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진지하게 정답을 찾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따라서 모의고사는 보는 게 좋으냐, 안 보는 게 좋으냐 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다른 생각 하지 말고요. 모의고사 보는 게 좋습니까? 안 보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보는 게 좋습니다. 단 전제가 있습니다. 모의고사를 보시고 난 후에 본인이 받아들게 되는 그 점수에 전혀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멘탈을 가지고 있다면 모의고사는 많이 접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점수 때문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고 30점 나오고 정말 나는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40점이 나오고, 그러니까 나의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닐까? 바꿔볼까? 이렇게 고민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분이라면 오히려 모의고사가 여러분들 방향에, 합격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방향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좀 더 긍정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는 난이도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출제했다기보다는, 이번 3월 모의고사는 최근 10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출제된 내용들을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개론은 이 부분이 중요한 거구나, 이 부분에 좀 더 내가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1번 문제는 토지의 특성입니다. 기억은 이행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행과 전환을 통해서, 다시 표현하면 전이었는데 이걸 대로 지목을 바꾸어서 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주거지역이었는데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전환한다든지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경제적 공급이 가능한 것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입니다. 정확합니다. 두 번째 니은으로 갑니다. 지역 분석이라든지 외부 효과는 환경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인접성도 되고 부동성도 됩니다. 디귿으로 가겠습니다. 공급의 개념 아주 중요합니다.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부정성이죠. 자, 그런데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따라 디귿도 O. 리얼로 들어가 볼까요? 표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는, 틀렸죠.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개별성 때문이죠. 그리고 대체가 곤란한 것도 개별성입니다. 따라서 리얼은 X. 마지막 가볼까요? 부동산의 관리의 중요성. 부동산 관리를 언급했죠. 관리라고 하는 것은 소멸성 재화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오랜 시간 이용 가능한 재산에서 우리가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영속성 때문입니다. 정확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전체 4개. 답은 4번 됩니다. 주택법입니다. 자, 블랭크 속에 무엇이 들어가면 됩니까? 그랬네요. 자, 첫 번째 기억입니다. 단독주택은 키워드가 1세대입니다. 1세대가 보이죠? 그러면 단독주택입니다. 그럼 공동주택의 키는 뭐냐? 공동으로 사용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여러분, 이는 법조문입니다. 누가 출제하든 법조문대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요. 그럼 단독은 1세대, 공동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따라서 기억은 단독주택. 자, 니은으로 가겠습니다. 주택 외라 그랬죠. 그럼 뭐가 됩니까? 준주택이죠. 따라 정답은 1번 됩니다. 3번 문제,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3번 지문을 보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표현을 한번 보세요.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이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독립정착물이다, 종속정착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독립정착물은 무슨 말이죠? 토지와 분리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고, 종속정착물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독립정착물 4개. 자, 갑니다. 독립정착물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분리 양도 가능하다는 거죠. 시작. 건물,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도 되고 수목의 집단도 되고 등기된 임목도 되고 농작물. 자, 그럼 여기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임목이라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독립정착물이죠. 독립정착물이니까 토지와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죠. 정답은 3번 됩니다. 4번 문제,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자산. 자산 그러면 그렇죠.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거니까 저량이죠. 자, 순영업 소득. 내 수중에 돈이 들어왔죠.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오거나 돈이 나가면 다 유량. 이자 비용 돈 나갔습니다. 유량. 주택 보급률이랍니다. 저량. 자본도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거니까 저량. 재고주택은 저량이고 신규주택은 유량이고, 따라서 유량에 해당되는 것 2개. 답은 2번 됩니다.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 그냥 항상 시험 문제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도 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동그라미 1번의 키는 공급 증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중에서 곡선 하나만 이동하면 가격과 양이 다 변하는데, 공급 곡선만 이동하면 가격과 양은 반대로 변한다. 단 양을 먼저 결정하자 그랬죠. 그럼 공급이 증가니까 거래량은 증가. 그럼 가격은 하락이다 그래야죠. 2번으로 갑니다. 수요가 증가했답니다. 그럼 모두 다 증가, 증가. 자, 동그라미 3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곡선이 둘 다 이동을 하는 건데 이동의 크기가 다른 경우죠. 그럼 동그라미 3번에서 키는 공급 증가. 그럼 양은 증가, 가격은 하락. 동그라미 4번, 어느 쪽이 많이 변했다는 겁니까? 수요 감소. 그러니까 모두 다 감소, 감소. 5번으로 갑니다. 5번에서 키는
수요 증가. 그러니까 모두 다 증가하면 되겠죠. 따라 답은 5번 됩니다. 6번 문제로 갑니다. 탄력성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라 그랬네요. 동그라미 2번 지문을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2번 지문이 어렵다 쉽다를 일단은 떠나서 우리한테 불편한 이유가 어차피 출제가 되면 이렇게 지문 하나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로 출제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 2번 지문을 딱 읽었을 때 이거 지금 뭘 물어보는 거지? 순간 판단이 빨리 안 쓰면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형태를 잘 기억하세요. 자, 보세요. 문제 속에 내용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탄력성과 수입과의 관계. 그럼 우리가 기억하는 탄력성과 수입과의 관계는 뭐다고요? 비비. 앞에 비는 비탄력적, 뒤에 비는 비례. 근데 무엇이 비례한다는 말이죠? 가격과 수입이. 따라서 동그라미 2번 같은 지문을 만나면 첫 번째로 결정해야 될 게 탄력성입니다.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탄력적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비탄력이죠. 근데 탄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조건의 반대로 가야죠. 그러니까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 가격은 상승했답니다. 반비례니까 수입은 감소한다. 정답은 2번 됩니다.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탄력성 계산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요. 탄력성 계산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문제 속에서 탄력성의 종류를 찾는다.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자, 두 번째, 그림을 그린다. 그럼 첫 번째, 가격 탄력성은 0.4, 소득 탄력성은 0.5. 그림 다 그렸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한다고요? 주어진 자료를 자기 자리에 대입하는 겁니다. 오피스 가격이 주어진 자료 중에 가격이 들어갈 곳 딱 하나밖에 없죠. 가격은 5% 상승. 그 다음 전체 수요량은 2%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그림, 여러분, 어떤 분들이 공식 좀 알려주세요. 그 공식이, 이게 공식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공식이라고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쉽지 않아요. 이 그림만 그리면 그다음부터는 쉽죠. 갑니다. 소득 탄력성 일단 계산이 안 되겠죠. 미지수가 두 개라서요. 그럼 이제 가격 탄력성부터 올라갈 때는 곱해서 올라가면 되죠. 5, 4, 2%. 증가입니까? 감소입니까? 왜 감소입니까? 가격과 수요량 무조건 반비례니까. 그게 수요 법칙이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2% 감소다, 그죠? 그러면 소득 탄력성에서 얼마가 변한 결과 2% 증가래요. 그리고 4% 증가가 나오겠죠. 아래 해설을 잘 보세요. 자, 2% 감소죠. 마이너스 2. 소득 탄력성의 수요량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미지수. 블랭크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랬더니 2%하고요. 이 미지수를 구하려면 마이너스 2를 등호 뒤로 넘기면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되니까 4%. 자, 이제 내려갈 때는 나누면 되겠죠. 4 나누기 0.5를 하면 되니까 8%가 됩니다. 증가인지 감소인지는 뭘 보면 된다고? 부호. 부호가 플러스죠. 플러스면 같은 방향. 따라서 8% 증가가 답이 됩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다음 8번 문제. 8번 문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4번을 한번 볼까요? 4번이 틀렸다고 나왔으니까. 자, 지문을 한번 쭉 보세요. 공간마찰 계수인데 공간마찰 계수라는 개념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잘 생각하십시오. 자, 먼저 기본적 개념부터 가봅시다. 거리가 가까우면 마찰 계수가 작고 거리가 멀면 마찰 계수가 큽니다. 이는 기본적인 전제.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자꾸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인 나의 입장에서 상점이 거리가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불문하고 내가 그 상점을 찾아가서
제품을 구매한다면 그것은 마찰 계수가 작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소비자인 내가 상점이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그 상점 가서 난 물건 안 살래. 그럼 이거는 마찰 계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표현하면 상점을 이용하면 마찰 계수가 작은 거고 상점을 이용 안 하면 마찰 계수가 크다.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답 찾기가 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품의 특성 가지고 따지면 명품은 마찰 계수가 클까요? 적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소비자들이 명품에 대한 생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명품을 얻기 위해서는 거리가 멀더라도 나는 갈 용의가 있다는 걸 기본 전제가 돼 있으니까 이런 명품 같은 경우는 마찰 계수가 작은 거죠. 상점으로 간다는 뜻이니까. 라면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는 슈퍼는 내가 이용할 수 있겠지만 30분, 1시간 떨어진 마트나 백화점은 갈 생각 없어. 그럼 이런 경우는 마찰 계수가 크다는 뜻입니다. 이 기본적 개념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4번입니다. 전문품하고 일상용품을 비교했는데 방금 예를 든 것 중에 전문품, 명품, 일상용품, 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명품의 경우는 라면의 경우보다 명품 멀리까지 간다 그랬죠? 마찰 계수가 어떻게 된다? 작다 그래야죠. 자, 그 개념 하나만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만 생각해요. 마찰 계수가. 거리가 멀면 마찰 계수가 크다, 작으면 가깝다. 이 개념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정반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많죠. 일상용품을 취급하는 슈퍼마켓은 전문품을 취급하는 백화점 등보다 대체로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찰 계수가 작다고 자꾸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반대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서 답은 4번 됩니다.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답은 간단한데 중요합니다. 개론시험 문제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과정 속에 지문 하나에 가볍게 용어 하나가 툭 나와요.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면 이게 한 문제로 통째로 나와요. 최근의 형태는 부동산 금융에서 듀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듀레이션이라는 게 그냥 지문에 그 정답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정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해는 첫 번째 나왔을 때는 수험생 분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다른 게 확실하게 틀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답을 찾았어요. 자, 그렇게 한번 툭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지문 하나 또 툭 나오더니 3년째 되던 해에는 그냥 통째로 한 문제로 출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게 개론의 특징인데 지금 보시는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자, 답이 1번입니다. 파레토의 경제지대입니다. 근데 가볍게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볍게요. 가볍게. 아주 가볍게 2번 나왔습니다. 자, 한 번은 그냥 보기 5개에서 지문 하나로 툭 뜬 것밖에 없고 한 번은 지문 속에서 나온 게 있고요. 자, 그 말은 점점 이제 이쪽이 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파레토의 경제지대라고 전제하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파레토의 경제지대에서는 총 수입은 어떻게 구했죠? 전용 수입 더하기 지대 또는 경제지대. 그럼 전용 수입이 뭔가요? 이거는 채소. 지대는 뭔가? 지대는 이거는 초과이온 또는 초과. 그죠? 초과한 거. 뭘 초과했다는 겁니까? 이 전용 수입을 초과한 게 지대라고요. 그런데 지대는 왜 발생하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희소성 때문에. 그 희소성이라는 것을 탄력성으로 바꾸면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지대는 커질 수밖에 없죠. 자, 이게 파레토의 경제지대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그림을 그린다. 레일리와 허퍼를 비교해 보시면요. 레일리는 인구수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 제곱이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허퍼는 아니에요. 허퍼는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는데 거리는 마찰 계수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찰계수가 2가 되면 제곱이고 마찰계수 3이 되면 삼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레일리라면 인구수가 올라가야 되고 허프라면 매장 면적이 올라갑니다. 인구수 확인하세요. A 도시는 20만 명, B 도시는 8천 명. 자, 분모, 거리 제곱이죠. 5km와 2km의 제곱. 그럼 끝났습니다. 자, 계산했더니 숫자가 8천, 2천. 자, 이 정도면 잘 보세요. 이 정도 숫자면 엄청 좋은 거예요. 둘을 합치면 10이죠. 100이죠. 그죠? 10으로 봐도 되고 100으로 돼도 되고. 그럼 결론은 80%고 20%니까 이 정도면 이제 암산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소비자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0명이네요. C도시에 10,000명이니까 80%. 80%니까 8,000명, 2,000명. 그럼 8,000명, 2,000명이니까 답은 5번 되겠네요. 자, 근데 좀 더 이제 우리는 뭐 좀 더 디테일하게 계산을 한다면 이렇게요. 둘을 합치면 만이죠. 10,000분의 8,000. 그럼 나머지가 20%가 되겠죠. 그럼 10,000명이니까 10,000명의 80%, 10,000명의 2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렸듯이 레일리와 허프는 여기 있어요. 요 단계를 잘 보세요. 요 단계의 숫자가 심플하게 놓으면 여기서 그냥 암산으로 끝내버리고요. 이게 복잡하면 그때는 이제 원칙적 계산을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1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틀린 거 찾아라 그랬네요. 동그라미 1번으로 가볼까요? 1번을 보니까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의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리카도를 부정하죠. 무엇에 대한 문제 때문에요? 그렇죠? 한계지의 지대를 설명하지 못했다. 마르크스는 그럼 한계지 지대를 설명했다는 거죠. 따라서 마르크스는 지대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소유권의 대가다. 배타적 권리다. 이런 표현들. 근데 전혀 안 맞고 내용은요. 자, 비옥한 토지가 희소하고 수확 체감은 리카도 차액 지대론의 전제 조건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 됩니다. 1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역시 틀린 걸 찾으라고 했는데 4번 지문을 한번 볼까요? 자, 4번 지문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심 업무 지구에 CBD죠. 직장이나 생활 터전이 있기 때문에 그 중심 업무 지구에 근접해서 그러면 1지대가 CBD니까 2지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전이지대, 점이지대가 되겠죠. 전이지대 또는 점이지대. 그래서 X. 답은 4번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3번 문제로 갑니다. 외부 효과. 동그라미 1번. 우리가 외부 효과를 정의할 때 대표적인 키워드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제3자, 의도하지 않은 행위,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여 안 되죠. 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지 않고 그리고 제3자죠. 이런 경우가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1번은 X.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정의 외부 효과는 유리하다는 얘기죠. 자, 이 표현이 뭔지 한번 보세요.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않는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정의 외부 효과라는 정의를 떠나서 여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외부 효과죠.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자, 그런데 이게 정인지 분지를 결정할 때는 이거죠. 이익을 준대요. 유리한 거죠. 그러면 정의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은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의 외부 효과를 뭐라고 합니까? 외부 불경제가 아니라 외부 경제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X. 동그라미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의 외부 효과는 편익이라는 개념을 잘 봐요. 항상 유리한 정의 효과냐 부의 효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편익으로 가는 겁니다. 사회적 편익으로 가는 겁니다. 사회적 개념으로. 그러면 편익은 큰 게 좋다, 작은 게 좋다. 편익은 큰 게 좋겠죠. 따라서 부의 외부 효과라고 했으니까 사회적 편익이 작다고 나와야 되겠죠.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작다. 정확합니다. 그럼 정답은 3번 됩니다. 동그라미 4번. 자, 4번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전제 조건. 정의 외부 효과는 바람직한 거죠. 그죠?
부의 효과는 바람직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바람직한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안 한다? 개입한다. 아니, 유리한데 왜 개입하지?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로 인해서 시장이 실패하기 때문에. 단, 개입은 하되 개입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동그라미 4번처럼 지역지구제와 같은 각종 규제를 강화시키는 경우는 부의 외부 효과일 때고요. 그죠? 부의 외부 효과일 때고. 정의 외부 효과일 때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규제를 완화시킨다, 세제 혜택을 준다, 이렇게 해야죠. 따라서 4번은 X.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지문을 상식적으로 접근해버리면 바로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부의 외부 효과는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나 생산 안 할래? 과속 생산해. 그게 아닙니다. 부의 외부 효과라는 얘기는 사회적 개념이 부의 외부 효과고 불리하다는 거고, 그럼 제품을 생산하는 개인적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죠. 다시 말해서 사적 비용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생산을 하면 할수록 유리해지니까 과대 생산이 됩니다. 정답은 3번. 14번 문제로 가볼까요? 지역지구제에서 틀린 걸 찾으라 그랬네요. 5번 지문을 보시겠습니까? 지역지구제는 대한민국 전체 지역을, 그죠? 도관, 농자 4개 지역으로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가령 거기서 도시지역이야 라는 말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개발하십시오 라는 말이죠. 도관, 농자,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개발하지 말고 보전하세요 라는 말이죠. 자, 그럼 보세요. 지역 간에 형평성이 없죠. 따라서 지역지구제는 지역 간 형평성이 무시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정부의 시장 개입입니다. 자, 1번. 균형가격 이하로 통제했습니다. 첫 번째, 균형가격보다 높다 그러면 답은요, 아무런 변화 없다. 낮다 그러면 부정적인 변화. 부정적인 변화와 직접 관계없는 표현이 하나는 초과 수요, 하나는 이중가격. 초과 수요입니다. 초과 수요라는 말을 공급 입장에서 말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X. 2번으로 갑니다. 2번을 보니까 높답니다. 높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 정답은 2번 됩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임대료를 규제했다 그럼 1번, 2번과 3번을 비교해 보세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다, 높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높다, 낮다 말이 없어요. 그죠? 그냥 규제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죠? 낮다는 뜻입니다. 낮으면 부정적인 변화니까 질적으로 저하된다고 해야죠. 이동도 저하되고 질적으로 저하된다. 동그라미 5번으로 가겠습니다. 보조금 정책에서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은 공급자에게 보조하는 것보다는 소비자에게 보조하는 것. 임차인에게 보조하는 방식이 당연히 보조금 지원을 통해서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겠죠. 따라서 잘못되었습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16번 문제로 가볼까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 보완책으로서 연결시킨 거네요. 자, 3번을 한번 볼까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를 규제하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봐요. 분양을 받으면 로또가 되죠.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형성된다는 게 문제점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억제시키는 방법은 전매 제한을 강화시켜야죠. 정답은 3번 됩니다. 17번 문제로 갑니다. 조세정책. 1. 우리가 인세, 물세를 구분했는데 인세와 물세를 구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지방세는 물세, 국세는 인세. 단 재산세는 물세와 인세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럼 기억에 놓는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인세다. 그죠? 정확합니다. 다음 니은으로 갑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또는 재산세, 이들은 지방세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뭐라고요? 부과되는 세금이죠. 그러면 대표적인 부가세가 우리가 지방교육세하고 농특세였죠. 지방교육세는 앞에 세 개. 그러니까 앞에 세 개라는 우리 시험 과목에 속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니까 지방교육세는 앞에 세 개. 농특세는 가운데 있는 재산세만 뺀 나머지 네 개죠. 그럼 농특세니까 앞에 세 개라면 취득단계, 보유단계. 정확합니다. 이것도 정확하고요. 자, 리얼. 농특세는 가운데만 빠지죠. 가운데 빠진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재산세가 있는 거니까 따라서 가운데에 빠졌지만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니까 어차피 보유단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전 단계. 따라서 답은 5번 됩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아닌 것 찾아라. 그럼 일단 대전제를 보세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에 있어서 왜 개입하니? 어떻게 개입하니? 왜 개입합니까? 라는 말이 근거, 이유, 원인. 어떻게 개입합니까? 라는 게 수단이죠. 그럼 문제를 보면 근거가 아닌 것 찾아라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수단을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수단을 찾아보면 어떤 게 보입니까? 동그라미 2번, 양도세를 증가시키는 것. 자,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양도세를 증가시키는 게 왜 수단입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수단은 직접, 간접, 토지 이용 규제 중에 간접적 개입에 포커스를 맞추기로 했죠. 간접적 개입, 시작. 조세, 금융, 보조금, 부담금, 정부. 다시 뭐라고요? 조세? 조세. 정답은 2번 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위험의 유형 중에서 어떤 위험이냐를 물어봤네요. 자, 박스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수요와 공급을 잘못 예측했다. 수요 공급 시장이죠. 자, 또 하나, 시장 상황이 변했답니다. 따라서 시장 위험. 정답은 3번 됩니다. 20번 문제, 옳은 것이 모두 몇 개입니까? 그랬습니다. 이런 박스형이 불편하죠? 자, 기억 들어갑니다. 자, 기억.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땡땡 수익률이 나오면 항상 그 기준은 요구 수익률이어야 한다. 그래서 일단 그 조건은 그럴듯하게 만족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실현 수익률이 나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 실현 수익률 자리에 기대 수익률이 들어가면 되겠죠. 니은으로 가겠습니다. 위험 조정 할인율. 여기서 조정한다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위험이 큰 투자 아니랍니다. 위험이 크다 그랬으니까 할인율의 크기를 어떻게 한다고? 높게 해야죠. 높게. 그래서 이 부분도 X. 자, 디귿으로 갑니다. 황금성 위험, 유동성 위험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황금성 위험이다, 유동성 위험이라는 얘기는 현금화시키기가 곤란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일단 그런 의미는 안 보입니다. 근데 지문에서 키워드는 뭐가 됩니까? 구매력이 하락했다. 구매력이 하락했으니까 구매력 위험 또는 인플레 위험이 되겠죠. 리얼로 가겠습니다. 위험 선호, 위험 회피 정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자, 위험 선호는 수익을, 위험 회피는 위험에 기준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선호형은 높은 수익을 준다면은 높은 위험을 부담하겠다라는 뜻이고, 위험 회피형은 위험이 커졌다? 그러면 수익도 많이 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까요? 높은 수익률을 획득할 수 있다면 그러면 위험을 부담하겠다? 위험 회피가 아니라 위험 선호가 되겠죠. 위험으로 갑니다. 요구 수익률 어떻게 구합니까?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위험 할증률에서 위험이라는 것은 체계적 위험이냐 비체계적 위험이냐, 어떤 위험이라고요? 자,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을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지문이 분산 투자를 설명하는 경우라면 100% 비체계적 위험, 분산 투자와 관련 없는 내용일 때는 100% 체계적 위험. 정확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미음 1개. 답은 1번 됩니다. 우리 여기까지 정리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어가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지렛대 효과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자, 지렛대 효과는 투자를 했더니 수익이 생겼습니다. 자, 이건 지렛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렛대의 전제 조건은 부채. 두 번째는 자기 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률이죠. 4번을 보시겠습니까? 부채를 활용해서 수익률이 커진다, 총자본 수익률이 커진다가 아닙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률이 증가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지렛대라고 표현합니다. 정답은 4번 됩니다. 22번 문제. 자, 포트폴리오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첫 번째 키는 뭘까요? 종목 수를 늘린다. 종목 수를 늘린다는 게 뭔가요? A라는 부동산에만 투자했는데 이번에는 B, C, D, E 여러 자산에 투자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된다면 통계학적으로 확률적으로 비체계적 위험은 제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체계적 위험이 아니겠죠. 비체계적 위험이 감소된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키는 수익률 간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랍니다. 반대 방향이라는 말은 상관계수의 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이 아니고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값이라는 얘기죠.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값이 된다면 위험 감소 효과는 커진다. 따라서 정확합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자, 여러분 3번은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안 틀리는 방법이에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투자선 비교를 해야 돼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투자선은 한 세트로 모아놓고 동그라미 3번처럼 출제가 되면 무조건 제일 뒤로 가요. 제일 뒤로 가서 이들의 집합 또는 이들의 연결한 선, 집합이다, 연결한 선이다 이런 말이 보이면 효율적 투자선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런 말이 안 보이면 효율적 포트폴리오입니다. 동그라미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에서 끼는 서로 다른 방향, 서로 다르다. 그러면 상관계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값입니다. 상관계수는 양의 값이 아니라 음수의 값이 나와야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위험 감소 효과는 커진다 그래야죠. 작아진다가 아니고 커진다. 작아진다를 커진다로 바꾸시면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4번에 5번에 1보다 작대요. 1보다 작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이너스 값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 절감 효과는 나타난다. 정답은 2번 됩니다. 23번 화폐 시간 가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연금과 일시불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일시불에 대한 표현은 지문에 안 보입니다. 지문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매월, 매년, 5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계속적 의미가 보이면 연금이고 안 보이면 일시불이에요. 자, 따라서 첫 번째는 매년 연금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 금액이 매번 다르다는 거죠. 그럼 연금이 아니고 일시불이죠. 자, 다시 말하면 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 번 반복할 것. 두 번째, 금액이 동일할 것. 자, 그 다음에는 10년 후 그랬네요. 미래가치. 그럼 첫 번째는 일시불의 미래가치가 됩니다. 그럼 1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매월 연금. 그 다음에 적립한 후 가령 10년간 적립했다고 전제해 보세요. 10년간 적립을 했다면 이건 10년 후라는 말과 똑같죠. 미래가치입니다. 연금의 미래가치. 다음 세 번째 티것으로 가겠습니다. 연금의 미래가치 역수는 감채기금. 정답은 1번 됩니다. 화폐 시간가치와 관련된 계산 문제 아주 쉬워요. 그냥 그림만 그리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림 그리는 연습합니다. 몇 년, 5년, 5년. 그 다음에 1억을 어디에 적을까요?
0이라는 말은 현재입니다. 현재 1억입니까? 5년 후에 1억입니까? 현재 1억이라고 그랬죠. 결론 5년 후의 가치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현재 가치 가지고 미래 가치를 구하는 경우니까 곱해야죠. 어떻게 곱합니까? 1 플러스 R의 N승. N승 몇 년이라고요? 5년. 5%죠. 1.05의 5승. 자, 그렇게 했더니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10만 원짜리에서 반올림 해랍니다. 10만 원짜리가 60만 원이죠. 그럼 60만 원에서 반올림 하면 되니까 1억 2,800만 원이 정답입니다. 정답은 5번 됩니다. 다음 25번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 틀린 거 찾아라 그랬는데, 자, 먼저 우리는 1번하고 3번만 봅시다. 1번, 3번만 기억하면 돼요. 1번에 뭐가 떴습니까? 순자가 뜨면 비용, 차감, 끝. 자, 3번에는 세전자가 떴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부채, 차감. 부채는 있습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있는데 차감이라고 해야 되는데 바로 뒤에 가산이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26번 문제입니다. DCF 문제인데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자,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자, 원칙 무시합시다. 원칙 무시하고 내부 수익률 IRR은 수년제 가치를 0으로 만들고 수익성 지수는 1로 만든다. 이런 거 말고요. 그런 원칙적인 개념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우리 시험에서 수년가가 뜨면 무조건 0, 수익성 지수가 뜨면 1, 내부 수익률이 뜨면 요구 수익률. 자, 한 번 더 합니다. 수년가가 뜨면 무조건 0, 수익성 지수가 뜨면 무조건 1, 내부 수익률이 뜨면 요구 수익률. 답은 1번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지분금융을 선택하랍니다. 자, 기업. 기업과 티것을 같이 봐주세요. 기업의 우선주, 티것의 보통주, 둘 다 주식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주주다. 보통의 단어가 확 나와버렸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주주다 그러면 보통주를 가진 경우죠. 그러니까 보통주는 지분금융이고 우선주는 매자닌 금융입니다. 조인트벤처, 매자닌, 지분금융요. 지분금융. 그리고 보통주는 뭐라고요? 지분금융. 그 다음, 다른 보지 말고 엄이죠. 사채, 다 부채죠. 부채니까 부채금융.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으로 거래하는 거죠. 지분금융. 따라서 지분금융에 해당되는 것은 답 5번 됩니다. 28번 문제로 갑니다. 상환 방식. 옳은 거 찾아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원금균등이랍니다. 원금균등은 항상 제목 가지고 그림을 연상하셔야 됩니다. 원금균등은 원금은 일정, 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감소하죠. 그럼 이 둘을 합친 원리금 어떻게 한다고요? 감소한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원리금 합계가 매기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원리금 균등을 말하는 거겠죠.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원리금 균등이랍니다.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항상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자는 계속 작아져요. 자, 이거 질문 하나 하고 갑니다. 왜 시간이 경과되면 될수록 이자는 작아질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원금이 작아지니까요. 그거 아니죠. 원금이 작아지는 게 아니고 잔금.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자 지급액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잔금 곱하기 이자. 자, 요 개념이 별거 아닌데 이걸 잔금을 자꾸 원금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스스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자주 나와요. 꼭 기억해야 돼요. 잔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갈 잔금은 점점 작아지죠. 왜냐하면 원금을 상환했으니까. 잔금이 작아지니까 작아지는 금액에다가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면 지급하는 이자는 작아지죠. 이자가 작아지는 것만큼 원금이 많아지는 방식이 원리금 균등. 따라서 초기에는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는 방법이죠. 따라서 2번은 정확합니다.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듀레이션입니다. 자, 최근에 자꾸 나왔다 그랬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자,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은행 측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강양구가 은행인 거예요. 자, 우리가 갑돌이에게 10억을 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갑돌이로부터 1년에 1억을 돌려받아요. 몇 년이 경과되면 우리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겁니까? 10년이죠. 자, 왜 10년이죠? 단순하죠. 방금 10억 빌려줬다고 했습니까? 10억, 그러니까 10억을 우리가 매년 1억씩 돌려받으니까 10년이 회수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듀레이션은 독특하게 원금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자도 함께 따지는 거예요. 방금 우리는 원금만 고려한 거죠. 우리가 갑돌이에게 10억을 빌려줬으니 1년에 1억씩 상환을 한다면 10년이 지나야 회수 기간이 끝나는데 10억을 빌려주고 원금도 받지만 이자도 우리가 받으니까 원금과 이자를 모두 다 우리 은행 입장에서 받는다고 전제를 해버리면 상환기간은 10년 이전에 우리가 빌려준 돈을 다 받는 거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10억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듀레이션이 짧은 순서대로 배열하면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최정식, 만기 일시 상환이 되겠죠. 따라서 원리금균등이 원금균등보다는 당연히 길어지겠죠.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최정식입니다. 최정식은 점점 많아지는 방식이죠. 따라서 장래소득이 줄어들면 안 되죠.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에게 유리한 방식입니다.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거치식이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랜선으로 만나는 이 순간 20대, 우리 막둥이 손 들어봐요. 20대, 30대 분들은 대체로 거치식에 대한 표현들을, 이게 거치식을 잘 접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도 거치식이라는 표현을 잘 접한 적도 없고 신문과 뉴스에도 거치식이라는 개념을 접한 적이 없어요. 왜? 정부가 못하게 했으니까. 아파트 살 때 못하게 했으니까 상가는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제 50대, 60대 분들은 거치식을 많이 활용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익숙하죠.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3년 거치, 10년 상환. 그럼 거치 기간 3년 동안은 이자만, 원금은 상환 안 하는 거예요. 이자만. 그리고 10년 동안은 원금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이죠. 따라서 거치식 방식은 대출자, 은행이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 수입이 당연히 증가죠. 왜 증가할까요? 거치기간 3년 동안은 원금을 상환한 적이 없으니까 잔금이 항상 똑같죠. 항상 동일한 잔금에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니까 은행 입장의 수입은 늘어나겠죠. 따라서 은행의 금리 수업은 늘어난다고 해야죠. 늘어나고 앞서 했듯이 주거용은 안 냅니다. 법에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답은 2번 됩니다. 29번 부동산 정권입니다. MBS. 자, 동그라미 3번을 볼까요? 동그라미 3번. 자, 최소한 MPTS와 MBB는 절대 틀릴 수도 없고 출제되면 그는 무조건 1초 안에 답을 결정해야죠. MPTS는 무조건 투자자, MBB는 무조건 발행자. 정답은 3번 됩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상환 방식. 문제를 잘 보세요. 원금균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원금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원리금균등은 저당상수를 기본 전제로 합니다. 원금균등은 원금과 이자를 따로따로 계산하고 여기는 저당상수는 필요 없습니다. 얼마를 빌린 겁니까? 3억. 상환기간은 20년이니까 3억을 20년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니까 매년 1,500만 원씩 원금을 상환한답니다. 다음. 문제가 뭘 물어본 겁니까? 1회차 원리금을 물었네요. 원리금이 뭐죠? 원금하고 이자죠. 근데 원금은 이미 나왔네요. 그럼 이자만 구하면 돼요. 1회차 이자니까 3억 빌렸고 이자 5%. 그럼 1,500이죠. 둘을 합치면 그게 답입니다. 따라 답은 3천만 원. 3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예사법 옳은 거 찾아라 그랬네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해당 연도 이익에 대한 배당. 자, 배당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볼까요? 먼저 원칙은, 배당의 원칙은 이익의 90% 이상, 그리고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 관리에 한해서는 이익의 50% 이상을 배당하고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은 이익을 초과 배당할 수 있다. 정확합니다. 물론 범위가 있죠.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 범위 내입니다. 동그라미 2번 갑니다. 설립자본금이랍니다. 자기는 설립자본금이 5억 이상, 나머지는 3억 이상. 동그라미 3번은 자산운용 전문 인력,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5글자니까 5년이죠. 동그라미 4번으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무슨 설립한다고요? 발기 설립, 모집 설립 안 됩니다. 발기 설립한다. 동그라미 5번, 최저자본금 준비기간이 지난, 다시 말하면 최저자본금을 말하죠. 자기관리는 70억 이상이고 나머지 두 회사는 50억 이상이 돼야죠. 정답은 1번 됩니다. 3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동그라미 2번을 한번 볼까요? 비소구가 뭐죠? 상환 청구할 수 없다. 제한적 소구는 일부만 갚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건데, 자, 단어의 의미를 보세요. 비소구는 상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환 청구는 누구에게 상환 청구를 하는 겁니까? 은행이 누구에게? 사업주에게. 근데 은행이 사업주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라는 뜻이니까 제일 앞에 금융기관이 아니죠. 사업주라고 해야죠. 정답은 2번 됩니다. 33번으로 가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월포도가 제시했던 위험의 개념 세 가지죠. 비용 위험, 시장 위험, 법률적 위험인데, 부동산학개론 전 범위에서요, 이 법률적 관리, 법률적 위험, 하여튼 법률이 들어가는 건 아무도 안 틀려요. 딱 봐도 법률이라는 개념은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용도 지역지구제 이용 규제, 그래서 이게 법률적 위험이겠죠. 자, 기억부터 올라갑니다. 기억을 보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물가가 상승하죠. 그럼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자재비가 상승하게 되니까 그게 비용 위험입니다. 비용 위험. 두 번째, 법률적 위험. 세 번째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키워드를 다 잘 잡아요. 개발 기간 중에.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일까요? 개발 기간이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장기죠. 그럼 이 개발 기간 동안 시장 상황이 변해서 막상 분양을 시작했더니 분양이 잘 안 되더라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것은 무슨 위험? 시장 위험. 정답은 4번 됩니다. 3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감정평가 파트인데 6문제. 감평은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진짜 6문제 다 건질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이론 파트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중요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중요도 순서를 말하면 가치 재원칙, 그리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그 다음에 가치 이론이에요. 작년에 가치 재원칙이 나와야 될 시기인데 작년에도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 입장에서는 가치 재원칙이 중요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여기서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사이사이에 단어가 생략되어 있다, 그죠? 가치 형성 요인. 시작합시다. 지역을 분석한다는 것은 뭘 분석한다고요? 환경을. 개별 분석한다는 말은 대상 부동산을. 그럼 지역 분석은 환경을 분석하는 거니까 적합의 원칙.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분석하는 거니까 균형의 원칙. 동그라미 1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선행 작업입니까? 항상 순서는 넓은 개념에서 좁은 개념으로. 따라서 지역은 개별 분석에 선행한다. 정확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지역 내 체유효. 자, 이 표현을 봅시다.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분석한 게 아니라고요. 환경을 분석한 거죠. 환경을. 주변을 분석한 겁니다. 그러면 대상 부동산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최유효 상태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환경을, 주변을 분석했으니까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거죠. 개별 분석을 해야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게 됩니다. 2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키는 인근지역. 인근지역은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가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급권이 출제가 되면 여기서 어차피 감칙의 내용이에요. 감칙 2조의 정의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인근지역 그럼 키워드는 두 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대상 부동산이 속한. 두 번째는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다음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유사지역. 유사지역 그럼 뭐라고요? 인근지역과 유사한 겁니다. 대상 부동산과 유사한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정확합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개별 분석이랍니다. 지역 분석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기준으로. 정확하죠? 지역 분석이 선행 작업이니까 대상 부동산의 표준화 일반화는 지역 분석이죠. 반면에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을 분석한 거니까 구체화시키고 개별화시키는 겁니다. 동그라미 5번으로 들어가 볼까요? 관련되는 가격 원칙입니다. 지역 분석은 환경이죠. 주변이죠. 그러니까 적합의 원칙.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분석하는 거니까 균형의 원칙이 됩니다. 정답은 3번. 35번 문제로 가봅니다. 35번 가치 재원칙입니다. 박스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첫 번째 키는 뭡니까? 무조건 냉난방비 그런 것만 찾으면 안 돼요. 쓰레기 수거라든지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 보세요. 구성요소, 즉 대상 부동산 그 자체라는 말이죠. 이것은 균형의 원칙. 균형의 원칙. 자, 두 번째에서 키를 찾아보세요. 표현을 좀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정보가 부족해서 고민하던 중에 자, 그다음에 나옵니다. 인근의 유산 사례를 선택했대요. 그럼 그 유산 사례를 가지고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겠다. 유사하다, 동일하다. 그럼 뭐가 나온다고요? 대체의 원칙. 따라 정답은 5번 됩니다. 36번 적상가액. 적상가액은 어떻게 구하죠?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죠. 그럼 첫 번째 재조달 원가부터 구합니다. 재조달 원가를 구할 때는 첫 번째 공사비를 찾는다 그랬죠. 공사비 확인하세요. 6천. 그리고 물가 정보를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물가 정보를 보니까 건축비 지수가 110이죠. 항상 그래요.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그때 준공할 당시를 다 100으로 봐요. 100으로 보고 평가는 기준 시점을 110이다, 120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곱하기 1.1. 그럼 6,600만 원이 재조달 원가가 됩니다. 자, 감가 누계액을 구합니다. 첫 번째, 매년의 감가액. 그러니까 1년마다 발생하는 감가액. 문제는 정액법입니다. 잔존가치가 10% 있다고 했으니까 6,600에서 마이너스 10%, 660을 빼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현금 수지 측정할 때요. 공실률이 10%다 그러면 가능해서 10% 해서 공실을 구해서 빼지 않았죠. 곱하기 0.9를 한 것처럼 여기서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6,600 곱하기 0.9 나누기 40년 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누계액을 구하러 갑니다. 경과연수가 몇 년입니까? 22년, 24년이니까 2년이네요. 곱하기 2. 그러면 재조달원가 6,600에 감가 누계액 297만 원 차감하면 그게 적상가액이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7번. 37번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우리가 뭘 먼저 결정해야 되느냐. 이것이 거래사례 비교법이냐 공시지가 기준법이냐를 먼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이라면 뭘 찾는다고요? 사례가액. 공시지가 기준법이라면 비교표준치.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거래사례 비교법은 면적 보정을 한다. 근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면적 보정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거래사례 비교법이랍니다. 그럼 출발을 어디서 한다고요? 사례가액. 사례가액을 찾으세요. 8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8억의 수부터 출발합니다. 면적 보정해야죠. 자, 대상 토지는 150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례 토지는 2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싶은 게 올라가야죠. 그럼 대상 토지가 올라가니까 150, 분모는 200, 200분의 150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냥 150 나누기 200에서 그 수치를 써놔야 돼요. 그래 빨리빨리 계산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자,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지역 요인하고 지역 요인을 한번 보세요. 뭐 지문은 짧지만, 그러니까 뭘 보라고 하느냐 그러면 지역 요인을 쭉 보면 숫자가 없죠. 우리는 지금 계산 문제인데 숫자가 없으면 필요가 없죠. 그럼 쭉 훑어내려가더라도 숫자가 없는 표현들은 아예 볼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갑니다. 먼저 주상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거 주거용과 상업용을 합친 거 아니냐? 주거용입니다. 주상용이니까 이게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그러니까 주거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내려갑시다. 면적 보정 안 한다 했습니다. 사정 보정치가 있나요? 0.9. 그럼 여기서 0.9를 곱합니다. 그 다음 지가가 상승했는데 우리는 주거지역이죠. 그러면 5%만 사용해야죠. 그러면 105%니까 곱하기 1.05가 됩니다. 그 다음에 5% 열세라고 되어 있네요. 5% 열세니까 95%죠. 0.95를 곱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답입니다. 지문은 상당히 길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만나면 지문은 엄청 긴데 엄청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37번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비중가액이었습니다. 38번 문제는 수익가액을 구하랍니다. 수익가액은 분모가 환원 이율, 분자가 순영업 소득이죠.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환원 이율은 제시를 해줬네요. 10%라고. 그럼 우리는 순영업 소득만 구하면 됩니다. 가능이 1억, 공실이 5%니까 우리는 곱하기 0.95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유효 총소득이 나옵니다. 경비가 유효의 60%가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40%가 수익인 거죠. 곱하기 0.4를 하면 순영업 소득이 나옵니다. 환원율은 10%라 그랬고요. 그럼 3,800 나누기 0.1 따라서 3억 8천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3번 됩니다. 39번 문제 감칙으로 가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기준 시점. 먼저 기준 가치는 어떻게 정했습니까? 기준 가치. 기준이 되는 가치. 그럼 기준 시점은 기준이 되는 시점인데 그 시점은 날짜. 그래서 기준이 되는 날짜 또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기준 시점에 대해서 우리 법은 두 가지를 정의합니다. 2조에서 정의에서도 기준 시점이 있고요. 9조 2항에도 보면 기준 시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9조 2항에 나오는 기준 시점입니다. 가격 조사를 끝마친 날. 그래서 그걸 가격 조사 완료일이라고 말합니다. 2번 갑니다. 인건지역 키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키는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두 번째는 그렇죠.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아니죠. 지역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습하는 인건지역, 유사지역, 동일 수거권은 이게 지역 분석의 범위죠. 개별 분석의 범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개별 분석의 범위라는 말은 없는 거죠. 왜 없느냐? 개별 분석이라는 것은 대상 부동산 그 자체를 말하는 건데 범위라는 게 없죠. 그 부동산만 분석하는 겁니다. 3번입니다. 척산법입니다. 제일 뒤로 가서 뭘 찾는다고요? 임대료입니까? 가액입니까? 일단 척산법은 원가 방식이죠.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원가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척산법이니까 임대료가 나와야 되는데 가액이죠. 그럼 틀렸네요. 그럼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더 보세요. 가액이 보이고 재조달원가 감가수정이니까 이는 적산법이 아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원가법을 설명한 거죠.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감가수정. 감가수정은 우리가 적산가액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재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누계액이죠. 여기서 재조달원가 마이너스 감가누계액, 그게 감가수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에서 마이너스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재조달원가가 두 개 있습니다. 두 개를 찾아야 됩니다. 재조달원가에서 감액, 재조달원가를 공제한다. 다음 5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표현들하고 그냥 이런 건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시면 돼요. 평가법인 등은 평가서를 감정평가 의뢰인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성해야 된다. 당연한 표현 아닐까요? 암기하지 마시고요. 답은 5번 됩니다. 40번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틀린 걸 찾아라 그랬네요. 자, 지문들을 쭉 봅시다. 지문들을 쭉 보면 동그라미 4번을 한번 볼까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랍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전체 공시 대상은 8개다. 그죠? 근데 기본적인 틀이 표준을 기준으로 개별을 구하는 거죠. 토지를 전제로 한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표준지 공시지가이든 개별 공시지가이든 이들은 모두가 다 과세 대상들이죠.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그때 표준지가 뭐 국유지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사유지죠, 사유지. 자, 그렇다면 표준지로 선정이 된 토지이든 아니면 개별 공시지가로 결정이 된 토지이든 모두가 다 조세 부과 대상이라면 세금을 부과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개별 공시지가요.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는 문제네요. 자, 어떤 토지가 표준지예요? 표준지. 어떤 토지가 표준지라면 이미 여기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표준지에 대해서 재산세나 종부세를 부과할 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요? 개별 공시지가를. 자, 그렇다면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시 개별 공시지가로 구한다면 자신의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토지 가격을 구하는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와요. 따라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자체를 개별 공시지가로 본다. 따라서 별도의 개별 공시지가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답은 4번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을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모의고사는 여기까지요. 한 번 더 마지막 멘트만요. 여러분, 점수의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점수의 마음을 빼앗겨서 에이 그냥 이거 하지 말까? 아니면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 자,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그런다면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없어집니다.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경험하자, 경험을 하자는 거니까 점수에는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